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그녀인가 했는데 아니다. 그냥 이 사람이다. 나가사키 첫 장면부터 쉽지 않네요. 때는 오전에 나가사키의 명물 이 메가네바시를 보러 가던 때였습니다. 목적지를 몇 발자국 앞두고 있을 때 커브를 돌자마자 그녀, 아니 그일지도 모르는 이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무섭다기보단 황당해서 조금 굳어버렸습니다. 타이즈맨이 생각나 찾아봤더니 타이즈맨은 좀 더 괴기스럽고 실제 인간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검색해본 결과 이 키구루미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 SNS를 보니 이런 모습의 사람을 타이즈맨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계가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과 마주하고 든 느낌은 이거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히 편하진 않은데,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기기도 애매한 존재. 한마디로 경계가 참 모호합니다. 같은 키구름이라도 어디서 만나느냐에 따라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행사장, 축제, 사람 많은 곳, 여럿이 모여있고 오늘은 이런 날이에요 라는 합의가 있는 공간에서는 귀엽죠. 근데요, 밤길, 골목, 사람 없는 공원, 거기서 혼자 키구름이가 서 있으면 귀엽다기보단 무서울 것 같습니다. 같은 옷 같은 사람인데 장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느낌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건 키구루미의 잘못이라기보다 맥락의 문제입니다. 놀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놀랐다고 해서 예민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키구루미나 타이즈맨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와 장소의 문제다. 사람들끼리 약속된 공간에서는 귀여움이 되고 일상 속으로 불쑥 들어오면 메이와쿠가 될 수 있는 존재. 이 둘 사이의 경계가 굉장히 얇습니다. 키구루미는 말이 없어서 의도를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장소와 상황이 중요해집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의도처럼 보여질 수 있으니까요. 귀여움과 민폐 사이, 그 애매한 경계 위에 서 있는 존재. 그래서 키구루미와 타이즈맨은 항상 이렇게 묻게 만듭니다. 지금 이건 누구의 자유이고 누구의 일상일까 생각해보게 만드는 존재. 아마 그게 이 문화가 계속 이야기되는 이유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행 중 홀로 이런 분을 만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나가사키에서 저만의 주인공이 키구름이었다면 모두의 주인공은 단연 전차였습니다. 제가 전차를 만난 날은 하늘이 핑크빛으로 물든 날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택시 운전수 할아버지는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하늘이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들 때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골목을 빠져나와 왼쪽으로 몸을 돌린 순간 저절로 와 하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핑크빛 하늘과 석양, 그리고 그 아래를 지나가는 다양한 색의 전차들. 문득 뒤를 돌아보니 쌍둥이처럼 똑같은 석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연이 만든 색의 아름다움과 인간이 만든 색의 아름다움이 한 장면에서 겹쳐지며 저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전차도 있더라고요. 다음엔 저 전차를 타고 제가 나가사키의 주인공이 한번 돼봐야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카스테라를 참 좋아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친구 역사가 참 복잡합니다. 카스테라는 일본 과자인데요. 아니요, 사실 아닙니다. 이름부터가 카스티아의 빵입니다. 카스티아요? 네, 맞습니다.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일본의 카스테라를 전한 건 스페인이 아니라 포르투갈이었거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시 바다를 지배하던 나라는 스페인이 아니라 포르투갈이었으니까요. 더 재미있는 건 이 시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사실상 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스페인에서 왔고 배는 포르투갈 배를 탔고 도착지는 일본, 그것도 나가사키였습니다. 카스테라는 일본 과자도 아니고 포르투갈 과자도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원래 있던 유럽보다 일본에서 더 전통이 된 음식입니다. 이 카스테라가 결국 한국까지 와서 제가 어릴 때 우유랑 같이 맛있게 먹고 있었다는 거네요. 세계사가 참 길고 거창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어떤 아이의 간식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소프트 아이스크림하고 이 스테인드 글라스 푸딩도 비주얼도 좋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가사키는 음식보다는 디저트인 것 같습니다. 나가사키의 매력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이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원래 크지 않은 도시, 평지는 적고 사방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 산 위에 집과 건물들이 가득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풍경은 부산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또 부산과는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나가사키는 작지만 한눈에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는 도시니까요. 이 도시의 매력을 알기까지 큰 노력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현지인들과 나가사키의 이런 매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평지는 좁았지만 문화와 돈이 몰렸고 상인, 기술자, 유녀들까지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공간은 점점 부족해졌고 결국 산 위까지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전후 경제성장기에는 높은 빌딩마저 산 위에 많이 지어졌고요. 그 결과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나가사키만의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나가사키는 마치 이 도시가 스스로를 소개하는 자기소개서처럼 느껴졌습니다. 나가사키의 야경은 신세계 3대 야경으로 꼽히는데요. 누군가는 이게 왜 3대 야경이야 하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분명 3대 야경이었습니다. 저 멀리 항구로 망망대해를 건너온 배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문득 옛 나가사키 항구로 들어오던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상인선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 야경은 단순히 예쁜 풍경이 아니라 한 도시가 품어온 이야기까지 함께 제 가슴에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항구와 높은 산의 빌딩들, 그리고 스타디움과 시민들의 삶의 공간들, 이 모든 걸 한 번에 볼 수 있는 야경은 굉장히 진귀하지 않을까요? 결론은 저에게는 신세계 3대 야경 맞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비주얼의 도시 나가사키의 마무리로는 최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전 원래 나가사키에 먹으러 왔어요. 나가사키 짬뽕, 가쿠니, 토르코 라이스. 개항 도시답게 온갖 문화가 섞인 음식들. 솔직히 말하면 이번 여행은 거의 미식 투어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하지만 예상외로 나가사키는 제 입맛이 아니라 제 눈을 사로잡은 도시였습니다. 예상했던 여행이 보기 좋게 깨질 때 여행은 더욱 재밌어지는 거 아닐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의 나가사키의 재미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개항, 원폭, 그리고 지금까지의 나가사키의 뒷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